책 읽는 기쁨, 책의 맛, 박성원입니다. 권수정 씨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수영입니다. 네, 자 오늘 바깥은 여름이라는 김애란 작가의 소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제목부터가 너무 끌려서 그리고 또 원래 좋아하던 작가이기도 해서 술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름의 기온은 조금 밝고 좀 활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설은 사실 좀 서정적이에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옛날에 쓰기를 상실에 대해 만났던 것 같다라고 썼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좀 쓸쓸하고 슬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잘 쓰는 작가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런 현대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대부분 어떤 감정 묘사에 되게 치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상황이나 그 순간에 그 차오르는 감정을 우리는 말로 좀 표현하기 어려워하는데 작가들은 굉장히 텍스트로 그거를 잘 표현해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김애란 작가의 책을 읽다 보면 너무 부럽다고 해야 되나? 이런 필력이 맞습니다. 어떻게 살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은 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실 한국 소설이 많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좀 다시 읽어본 김애라는 소설은 조금 또 달라요. 그런 기존의 소설들을 하고 자기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없는 느낌이에요. 네. 문장도 되게 자연스럽고 근데 어떤 문장들은 막 너무 소설스러우려고 그런 게 애쓰는 것 있죠. 같다 예. 싶은 문장들이 좀 있는데 네네네. 김애라는 소설은 좀 안 그렇더라고요. 이번 바깥은 여름 단편들이 모여 있는 이제 소설인데 저는 단편 영화들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이 단편에는 이 배우를 캐스팅해야겠다. 재밌는 그러면서 상상이네요. 예, 영화를 막 저 혼자 연출을 해가면서 네. 읽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김애란 작가 너무 유명한 작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짧게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김애란 작가님은 1980년 인천 출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작품으로는 소설집인 달려라 아비, 비행운과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장편 소설이 있고요. 네. 이효성 문학상, 신동엽 창작상, 김유정 문학상 등 수식어가 필요 없는 작가이니만큼 수상 이력도 정말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읽는 작가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맞아요. 가장 근작으로는 읽기 좋은 이름이라는 산문집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네. 성원 씨 읽어보셨을까요? 읽었죠. 예. 자주색 표지 맞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추천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바깥은 여름 중에서 한 편을 골랐습니다. 건너편이라는 단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단편에서는 도하와 이수라는 커플이 등장합니다. 둘은 현재 동거 중인데 수험 시절에 노량진에서 이렇게 공짜로 밥 주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네. 이런 데에서 만났다가 8년째 지금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하는 일찌감치 그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근데 도하가 여자거든요. 예, 예.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어엿한 직장인이 됐지만 이수는 6년 가까이 공무원 시험에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공부를 좀 그만두고 적당한 좀 컨설팅 회사 같은 데 들어갔는데 네. 약간 진입 장벽은 낮지만 너무 실적 압박이 심한 약간 그런 곳이었다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수가 그 공부를 그만둘 때 그 당시에 그 정황을 서술하는 부분인데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수가 공부를 그만둔 계기는 도화였다. 이수는 도화가 어디 가자 할 때 죄책감 없이 나서고 친구들이 놀자 할 때 돈 걱정 없이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건 사소한 갈등에 속했다. 당시 이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도화 혼자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일이었다. 도화의 말투와 표정, 화제가 변하는 것, 도화의 세계가 점점 커져가는 걸, 그 확장의 힘이 자신을 밀어내는 걸 감내하는 거였다. 반면 자기는 뭐랄까,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애매한 성인이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 돼 아직 시민은 아닌 것 같은 사람이었다. 입사 초 수다스러울 정도로 조직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던 도화가 어느 순간 자기 앞에서 더 이상 직장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이수는 모든 걸 정리하고 노량진을 떠났다. 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학생일 때 나보다 먼저 직장인이 된 연인이 있었다면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학생 때 서로 같은 세계에 속해 있었고 거기에서 오는 공감대나 익숙함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사람만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스트레스의 원인도 달라지고 음, 그 사람이 뭔가를 똑같은 걸 좋아할 때보다 같은 거를 싫어할 때 되게 더 동질감을 느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저 교수님이 뭐가 어떻고 뭐가 과제가 너무 많아서 싫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서로 스트레스 받아 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이제 씀씀이의 크기가 달라져 버리고 그때 느끼는 그 괴리감과 왠지 모를 박탈감에 대한 이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참 좋았던 부분이 맞습니다. 아닌가. 저도 제가 다닌 대학에 고시생들이 유독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 때 이제 아름답게 사랑하다가 고시가 자꾸 안 되고 해서 헤어진 커플들을 주변에서 진짜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유독 더 감정이입이 됐던 네. 것 같고 남자도 이해가 되고 여자도 이해가 되고 얼마나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탁 해서 같이 잘 지내고 싶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비단 또 연인 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우정끼리도 친구가 먼저 잘 되거나 또 한 친구가 너무 안 되거나 하면 공감대가 점점 적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좀 친구일 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친구였지만 나이가 들면은 서로 어떤 직업에 따라서 사는 모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예.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얘기할 게 자꾸 줄어드니까 당연히 좀 안 관계가 만나게 서먹해지고 되고. 안 만나게 되고. 예. 참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이수가 동창회 결혼식에 갔다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이 묘사도 되게 좋거든요. 우리가 좀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뭐 우정이라고 믿었지만 한땐 친구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조금 멀어져 버린 어떤 어른의 세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네.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이때가 이제 시점이 그쵸. 12월 24일. 이 소설상에서 그렇습니다. 25일 이제 도화와 데이트를 하기로 해놓고 24일에 이제 친구 결혼식 사회 보러 갔다가 갑자기 이제 술자리가 생기는 장면이에요. 네. 새벽 3시가 넘었을 즈음 테이블에 남은 사람은 이수와 동호뿐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다. 이수는 동호가 최근 커피숍을 냈다가 망한 걸 알고 있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그런 소문은 귀에 잘 들어왔다. 이수는 자기 근황도 그런 식으로 돌았을지 모른다고 짐작했다. 걱정을 가장한 흥미의 형태로 죄책감을 동반한 즐거움의 방식으로 화제에 올랐을 터였다. 누군가의 불륜, 누군가의 이혼, 누군가의 몰락을 얘기할 때 이수도 그런 식의 관심을 비친 적이 있었다. 경박해 보이지 않으려 적당한 탄식을 섞어 안타까움을 표현한 적이 있었다. 그 자식 공부 잘했는데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인생 길게 봐야 하나 봐. 누구는 벌써 부장 달았던데 걔가 잘 풀릴 줄 아무도 몰랐잖아. 동일한 출발선을 돌아본 뒤 교훈을 찾고 줄거리를 복귀할 입들이 떠올랐다. 그러다 어색한 침묵이 돌면 금방 다른 화제를 찾아내겠지. 뭔가 씁쓸하고 웃기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결국 취해서 그 동호라는 친구가 딱 테이블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이수가 보면서 40대가 다 돼가는 친구의 빈 정수리를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이 또 제 나이 때 이제 친구들이 막 서서히 탈모에 빈 정수리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가면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이제 계단별로 서잖아요. 뒤쪽에 서면 뒤쪽으로. 앞쪽에 있는 친구들 정수리가 보여요. 그러면 야, 저 친구 저렇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이 있거든요. 진짜 피해갈 수 없는 예. 남자분들은 30대가 딱 넘어가면 정말 탈모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부분 그냥 스킵하면서 읽으셨죠? 저는 수정 씨는? 그냥 뭐 그런가 막 이러면서 저는 그 빈 역시. 정수리에 단어에 막 몰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또 이렇게 포착을 하나 묘사를 하나.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친구들끼리 뭐 안 좋은 소식을 막 빠르게 좀 전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충격적이니까 예. 또 재미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불행을 뭔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이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약간 내려깎는 맞아요. 말들이
참 술자리에서 많이 오가잖아요. 예, 또 내 상황을 안도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쵸. 이 표현이 딱이에요. 걱정을 가장한 흥미의 형태로, 죄책감을 동반한 즐거움의 방식으로. 정말 이 문장 예,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진짜 화제의 남들의 이야기를 많이 올리죠. 네, 그러니까 정말 나쁜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말을 하고 보니까 뭔가 그런 결과일 때도 되게 있거든요. 막 신나게 얘기하고 보니까 걔는 약간 그 자리 이 자리에 뭐 별로 있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끼리 걔 안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미안한 들 감정도 때 들고. 예. 정말 나라니까 별로다 뭐 맞아요. 이런 생각. 스스로가 좀 가증스럽게 느껴질 네, 때가 그런 있어요. 생각. 그러면서 또 내게 처지는 그 괜찮은 걸 내가 또 긍정하고 있을 때 맞아요. 너무 참 싫더라고요. 음.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도 또 막 친구들한테는 혹시나 내가 좀 그래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런 다 염려도 하고. 예. 계산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흔하디흔했던 술자리들이 되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수와 도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소설 초반에 보면 도화가 이수와 헤어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 밖에 나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매일매일 오늘은 꼭 헤어져야지, 오늘은 꼭 헤어지자고 해야지 하는데 못하고 막 번번이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수가 그 주인 어머니한테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가지고 보증금을 빼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네, 집주인한테. 네,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수랑 도화가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밥을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둘이 이제 갔는데 이수가 굉장히 어리벙벙하죠. 그 장면에서.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비싼 참돔을 뭐 20몇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2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막 바가지를 한 쓰고 마리에. 예. 와서는 이제 막 그런 식당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거를 먹다가 근데 도화가 물어보는 거죠. 전세금 왜 그랬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수가 사실은 그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았던 컨설팅 회사 뭐 그 길을 그만두고 네. 매일 출근하는 척하면서 노량진에 또 공부를 다시, 하러 갔었던 거예요. 근데 돈은 안 버는데 공부를 해야 하니까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근데 도화가 이 얘기를 듣다가 이제 이수한테 헤어지자 말을 하죠. 근데 이수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얼른 돌려놓겠다. 뭐 이번엔 정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 이런 말을 하지만 도화가 그때 하는 대답이 정말 압권이거든요. 예. 너무 아픈. 수정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이거 약간 연기 되나요? 이거 진짜 있을까? 정말 영화 대사 같은데. 이거 예. 너무 웃긴데? 정말 슬픈 장면이에요. 이 텐션으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수야, 나는 네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이 못 돼서 전세금을 빼가서 너랑 헤어지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안에 있던 어떤 게 사라졌어.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야, 잘하시네요. 통보받는 그런가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 극명한 대비들이 곳곳에 계속 있어요. 정말 생생한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그 노량진 수산시장과 이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커플이 계속 대비가 되고 날씨를 전하는 정말 그 경찰의 어떤 낭랑한 어떤 네. 그런 것과 또 대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대비가 되는데 이 장면에서 저는 또 울컥했던 게 말도 안 되는 흥정을 하는 그 이수를 뒤에서 도화가 지켜보잖아요. 네. 설마 저걸 우리 이수가 사겠어? 근데 갑자기 이수가 주세요 하는 순간 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쵸. 예. 그 사회본 값으로 돈 받은 걸 가지고 네. 사 먹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래 이게 뭐 차도 아니고 뭐 집도 아니고 내가 25만 원짜리 참돔 하나 못 먹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또 남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있어요. 예. 약간의 허세 아닌 그쵸, 허세를 그쵸. 부린 거지만 여자는 옆에서 그걸 볼 때 쟤 왜 저랬더라는 마음을 또 가졌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의 그 장면은 너무 네. 제가 다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랬던 그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 많은 수백 명이 같이 먹는 데서 정말 조용히 둘이 이제 이별을 얘기하면서 네. 회를 먹잖아요. 막 왁자지껄한 그 시장에서 그 장면도 진짜 영화로 표현하면 너무 슬플 것 같고 대비가 아주 그렇네요. 극명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 소설은 어떤 상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도화가 이수의 돈이나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변변찮은 직업도 없이 8년을 허비하는 남자를 만나진 않았겠죠, 계속.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던 어떤 게 사라져 버려서 안 될 것 같다는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다는 말 같이 들려서 너무 가슴이 아리더라고요. 이런 말로 헤어지자고 하면 솔직히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내 안에 있던 어떤 게 사라졌어. 이게 너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가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네. 누군가를 사랑할 땐 정말 내 안에 뭔지 모르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화와 이수가 헤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경찰청에서 도화가 이제 교통방송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크립트를 막 읽다가 노량진 뭐 어디 구간 뭐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그 단어가 나오니까 울컥하죠. 순간적으로 예. 노량진이란 단어에. 그러면서 이제 이수와의 그 지난 날을 회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도 참. 여기서 너무 슬퍼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안에서 여러 번의 봄과 겨울을 난 한 번도 제철을 만끽하지 못하고 시들어간 연인의 젊은 얼굴이 떠올랐다. 교회 식당에서 도아 씨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잔뜩 집어왔어요 라고 말하며 흰색 플라스틱 그릇 위에 가득 쌓인 동그랑땡을 자랑하던 모습과 옆면이 새까매진 한국사 교재, 베갯잎에 묻은 흰 머리카락, 눈가 주름, 살냄새 그런 것이 밀려왔다. 한겨울 도화가 오들오들 떨며 현관문을 열면 따뜻한 두 손으로 언 귀를 녹여주던 모습과 여름이면 도화 쪽으로 바람이 더 가도록 선풍기 각도를 조절해주던 이수의 옆 얼굴도. 그때서야 도화는 어제 오후 주인 아주머니를 만난 뒤 자신이 느낀 게 배신감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수 쪽에서 먼저 큰 잘못을 저질러 주길 바라왔던 것마냥. 또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느 부분이 가장 울지 마세요. 저는 그 뭐 한겨울 이제 도화가 들어왔을 때 두 손으로 언기를 녹여주던 모습, 뭐 선풍기 각도를 조절해주던 모습, 이 부분이 진짜 몇 번 읽어도 헤어지고 나면 좋았을 때가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모습이 진짜 그 기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한 번도 제철을 만끽하지 못하고 시들어간 연인의 젊은 얼굴. 그쵸. 저는 이게 어떤 얼굴인지 알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젊은 뭐 비단 젊지 않아도 네. 시들어간 얼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네. 얼굴들이 막 떠올라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생각도 좀 나고 약간 저는 이 장면이 뭐랄까 어떤 느낌에서 좋았냐면 이때의 어떤 연인들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리고 남는 기억이라는 거는 뭐 가난했잖아요 사실 뭐 가진 것도 없었고 직업도 없고 변변찮았는데 그 따뜻한 손으로 귀를 녹여주던 장면 뭐 선풍기 각도를 조절해 그 마음을 맞아. 너무 알 것 같으니까 맞아요. 나는 뭐도 없지만 약간 그런 것들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 약간 이때의 어떤 젊은이들의 사랑의 모양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던 부분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이 예. 소설은 약간 연인이 그냥 자연스러운 헤어짐을 맞이하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되게 어엿한 성인의 세계, 진짜 어른의 세계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 젊은 날을 그 불안과 위태 속에 보내야 했던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은 여름이라는 이 단편의 제목은 그 안에 실린 단편에서 따오지는 않았고 풍경의 쓸모라는 그 단편에 나오는 문장에서 변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보면 볼 안에선 하얀 눈이 흩날리는데 구 바깥은 온통 여름일 누군가의 시차를 상상했다라는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시차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책 표지에도 이제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적혀 있거든요. 풍경이, 계절이, 세상이 우리만 빼고 자전하는 듯 시간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붙들린 채 제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뭔가 누구나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깥은 봄인데 나는 아직 겨울이고 바깥은 가을인데 나는 아직 여름에 머물러 있고 이러는 시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겨울이 가고 딱 봄이 올 때 기분이 좀 되게 묘해지더라고요. 봄은 좀 아무래도 들뜨는 계절인데 날씨가 막 따스해지고 꽃도 피고 활기를 띠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음. 제가 막 세상에 이제 계절의 마음을 연다는 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봄을 맞이할 준비가. 그래서 세상과 나 사이에 이런 시차가 생기는 거죠. 저도 막 공부를 할 때는 세상과 나 사이가 차단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공간적으로나 그쵸. 시간적으로나 단절이 돼 있죠. 네, 예. 뭐 여름도 여름이 아니고 겨울도 그래요. 겨울이 아니에요. 큰 의미가 없고 그게 계절이. 중요하지가 않고 예. 나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 끝나면, 이 공부만 끝나면, 이것만 합격하면 그 다음에 이 계절을 누려야지, 그 다음에 이 시간을 누려야지 하는 식으로 그랬던 시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행복을 유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누구한테 이제 권유하는 사회가 참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이 뭐 선택해서 내 행복을 좀 유보하고 나는 정말 이 성과를 얻기 위해 집중할 거야 하면 뭐 비난할 수는 없지만 전체 사회가 지금의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네, 라는 너무 생각을 끝이 합니다. 없으니까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걸 차라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끝이 없어. 뭐 하면 뭐 해야 되고, 뭐 취직하면 뭐 해야 되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사회가 그런 걸 강요한다는 거를 안 알려주고 그냥 단계별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대학교 가면, 음. 취업하면, 결혼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알려주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죠. 맞아요. 분명 이것만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니고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끝없이 그렇게 뭔가를 너희한테 하라고 할 거고 강요할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고자로 볼 거고 세상은 그럴 거다. 근데 너희가 선택해서 그거를 거부하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데 할 수 있을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네 아마 못 그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살면 나도 불안하거든. 맞아요. 그 불안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과 같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불안을 견딜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그 맞춰가는 거에서 오는 그 힘듦을 견딜 것인가를 그 선택의 기로에 그쵸. 서 있는 거죠. 우리 네, 모두가. 각자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좀 재밌는 게 이 책 이야기를 아까도 초반에 했을 때 성원 씨는 이 단편이 약간 30대 중반 유부남의 그 감성을 자극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 몸이 막 쑤시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탈모가 풀 오고 먹으면 마음이 속이 편하고. 그쵸. 예. 그런 얘기는 그냥 딱 스킵을 하고 약간 이 두 사람이 20대 시절에 대해서 좀 이입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네네. 같은 작품도 각자의 처지에 맞게 좀 다르게 읽힌다는 게 좀 재밌고 맞습니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제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연인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유부남이 돼서 지금 막 울컥울컥하면서 읽었냐면 서로 정말 애틋하게 집중해서 사랑할 때와는 다르죠. 지금 완전히 달라요.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던 행동들을 전혀 서로에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 단편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뭐 발을 이렇게 만지다가 이불에 넣어주고 출근하곤 했었는데 그냥 이제 안 발만 한다. 바라보다가 그냥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너무 막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김혜란의 바깥은 여름 읽어봤는데요. 더 뜨거운 여름이 오면은 여름에 관한 책들을 몇 권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북 리뷰어 권수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